이렇게 일렁이는 종이는 처음이다. 놀랄 일도 아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겨울바다 한 장이니까. 바다 위에 글을 쓰려면 손가락들의 멀미를 각오해야 한다. 조금 천천히 써야 할 것이다. 봄바다, 여름바다, 가을바다가 실컷 뒤척이고 일어서고 달리고 사랑하다 몸 벗어놓고 어디론가 사라졌을 때 그 벗어놓은 껍질이 겨울바다다. 저 일렁이는 껍질, 큰 핀셋으로 들어 올리려 해도 여간에서는 걷어낼 수 없는 커다란 껍질. 시무룩한 표정으로 일렁이는 겨울바다는 얼마나 캄캄한가. 겨울바다는 껍질로 출렁이는 밤이다. 박연준 시인의 에세이 소란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시인은 완전히 사라진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적기 위해 편집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출렁이는 겨울바다 한 장을 푹 찍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봄에 피어난 환한 벚꽃도 아니고 여름의 파란 하늘과 뜨거운 태양이나 가을에 뚝뚝 떨어지는 붉은 단풍도 아닌 왜 하필 차디차고 캄캄한 겨울바다 한 장일까요? 그 위에 멀미를 견디며 써내려간 시인의 글은 일상을 잃어버린 채 묵묵히 이 계절의 추위를 견디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어딘가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렁이는 겨울바다 한 장을 꺼내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에 대한 문장을 적어봅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겨울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다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다영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4년 세계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밤의 징조와 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번째 소설집 앨리스하고 부르면을 출간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책 내고 나서 마감들 남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네. 정말 잘 쉬었어요. 네. 오늘까지 잘 쉬었고 네. 내일부터는 좀 새해를 맞아서 열심히 살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새해는 음력부터. 네. 모두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진정한 새해는 2월부터. 네. 아직 넉넉한 것 같아 조금 더 놀까. 저도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네. 책 표지가 굉장히 예뻐요. 표지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정말 네. 너무 예뻐서. 이 보라색과 검은색의 조화가 되게 아름답고 소녀가 달과 같은 어떤 원을 들고 있고 그 위로는 달이 이우러져 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보셔야 네. 딱 느껴지실 것 같은데. 모두 실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실물 정말 갖고 싶은 표지라는 네. 느낌인데 처음에 표지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처음 시안도 사실은 일러스트를 구매하셔서 이제 디자이너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엄청 제 소설을 열심히 읽고 만들어 주신 줄 알았어요.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최근에 제가 문학과 지성사에서 라이브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아주 고화질로 커다랗게 표지 모양을 이렇게 뽑아서 인쇄물로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예쁘겠다. 근데 그걸 이제 한 번밖에 안 쓰는데 되게 비싸게 뽑으셨다고 저에게 가져가도 된다고 하셔서 가져왔는데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집에 붙여놓으면 너무 무섭을 것 같아요. 어디다 붙여도 약간 주술 같고 어디로 다른 데로 통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문 뒤에 아주 그 책장하고 문 뒤에 이렇게 딱 숨겨져 있는 공간이 그 포스터에 딱 맞더라고요.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되게 오묘할 것 같아요. 네, 다른 어떤 각도는 잘 안 보이다가 네. 어떻게 보면 딱. 그게 더 무서운데?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붙이면서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예쁘니까. 맞아. 예쁠 네. 정말 이거 큰 그림으로 보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우다영 작가님의 앨리스 하고 부르면 책을 사시면 이 표지를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표지보다 훨씬 더 소설이 정말 오묘하게 아름다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의 징조와 연인들이 나오고 나서 2년 만에 두 번째 소설집을 내신 거예요. 정말 빨리 내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두 번째 소설집 내시면서는? 그때는 그래도 좀 천천히 이제 처음 등단을 한 후에 작품 활동을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여유 있게 1년에 몇 편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발표를 했었는데 두 번째는 정말 엄청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다 쓴 소설들을 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좀 자연스럽게 쓰고 싶은 대로 좀 마음껏 쓴 것 같아서 저도 쓰면서 좀 재미가 있었고 네, 변화라고 생각을 요새 분석을 스스로 이렇게 해보니까 옛날에 제 첫 번째 소설집은 되게 연결을 좋아했더라고요. 뭐 전혀 인과성이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연결하거나 뭐 미래의 결과를 과거의 어떤 부분을 연결해서 징조로서 이렇게 선별을 하거나 이런 연결이 중요했다면 이번 소설집은 그 연결이 무한히 반복돼서 모든 게 반복되는 것, 끝없다는 것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길을 잃어요. 네. 맞아. 그래서 이번 소설집은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저한테 재미가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앨리스 하고 부르면이란 소설을 표제작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되게 열심히 고민했어요. 세 가지의 저의 그 표제작 후보가 있었는데 사실은 해변 미로를 굉장히 처음부터 표제작으로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사람을 도와줘였어요. 근데 두 개 다 뭐 형식적으로든 아니면 주제적으로든 좀 직접적이라서 앨리스하고 부르면이 조금 이 세계와 저 세계에서 부른 주문 같기도 하고 약간 한번 틀은 것 같아서 편집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예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책의 분위기랑 이 표지랑 그리고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어주는 느낌? 네. 이 소설과 저 소설을 이어주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잘 그 고르셨다. 포스터 자꾸 어디로 갈 것 같아서 좀 무서워서 뭐 가봤자 미로겠죠. 네네. 출구가 어딘가에 있겠죠. 네. 소설집 말미에 실린 조대한 평론가님이 해설을 써주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수많은 이야기가 아름다운 미로처럼 얽혀있는 책이어서 책이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정말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작가님 소설집 읽으면서 미로 자체의 아름다움이랄까요? 이거를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미로를 되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줄거리를 요약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실려있는 당신이 있던 풍경의 신과 잠들지 않는 거인부터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 당신이 있던 풍경의 신과 잠들지 않는 거인이란 소설의 화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정기어 모임에 다녔고 그곳에서 어른들을 따라온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는데 거기서 은령이라는 아이와 인연을 맺게 돼요. 근데 이 은령이라는 아이가 되게 문제적 인물이죠. 이 종교 집단에서 말하는 어떤 이 종교의 창세기와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거인이 형벌처럼 이 세계를 받들고 있는 근데 눈이 멀어 보인 거인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곳이 사실 은영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 부분을 별 고민 없이 바로 떠올라서 썼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은영과 화자의 두 관계가 좀 중요했었는데 약간 거인과 신의 입장도 약간 상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서로 약간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하고 약간 서로를 태어나게 한 인과이기도 한 어떤 상태, 그런 상태의 반복, 어떤 게 먼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세계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창세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떠올렸을 때 그 신과 거인의 두 관계가 호기심이 일으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쓰면서 이거 소설에 써도 되나 하면서 이미 써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소설들은 이전에 소설 쓰기 저는 문예창작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래도 소설은 이런 것이라는 기준이 좀 있었는데 좀 쓰고 싶은 대로 좀 마음껏 해봤던 소설들을 모아서 그 당신이 있던 풍경의 신도 좀 초기했었거든요. 이 소설집에 실린 것 중에. 그래서 그 부분도 훅 쓰고 지나갔던.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쓰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난 너무 뿌듯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썼어 이렇게. 저 지금 뿌듯하네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가 정말 쓰는 재미가 있는 느낌이랄까? 네. 그걸 쓰고 나니까 은영과 화자의 관계도 좀 명확해져서 그렇게 그 창세기와 은영의 이야기를 같이 좀 만들어간 것 같아요. 서로 되게 영향을 받으면서 안에 이제 서브 내용이긴 했지만 내가 쓴 이야기가 나의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느낌이네요. 네, 약간 그렇게 좀 많이 이끌리는 방식의 창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비밀이 풀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앨리스 하고 부르면 소설집을 사시면 우다영 작가님이 만들어내신 그 창세기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예요. 이제 이어지는 질문인데 부모들을 따라서 정교 모임에 온 아이들 중 한 명이 이제 신체가 불편했어요. 유담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모두가 공포를 느끼지만 은영이라는 아이만은 그 공포에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둘이 재회를 하는데 이 은영이라는 아이가 그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고 어떤 선의와 윤리 같은 것을 마음이 아닌 머리로 이해하여 살아가는 아이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인데 이 은영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나온 인물인가요? 네. 사실 모델을 두고 인물들을 소설에서 잘 만들진 않지만 은영은 좀 저랑 제가 어릴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왜 당연한지, 왜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인식하는지 엄청 생각해보는 걸 좋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옛날엔 이상했어요. 이게 좋은 것, 사람이 이런 선하게 착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선한 행동이 이렇게 우러나온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안전할까? 약간 불신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로 선한 방향일까? 그래서 선이 작용하는 방식이라던가 사람의 마음이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온전히 분석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고민에 빠진 인물을 그려보고 싶었고 그 은영이 나오는 소설을 쓰기 전에 이제 은영과 창모 두 인물을 같이 염두에서 두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런 인물을 하나씩 관찰하는 소설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 소설집에 실린 창모라는 단편 소설의 창모라는 인물이 또 문제적 인물인데 은영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있는 인물 같아요. 창모는 약간 반사회적 인격장애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모든 거를 해버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당신의 신과 창모를 같이 읽으면서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깊은 사유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뭐 정확히 어떤 정답을 구할 만큼 깊게 뭔가 답을 구하지 못했지만 이걸 쓰면서 계속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두 소설에서 사실 두 인물, 이름을 가진 두 인물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두 인물을 지켜보는 두 화자가 저한테는 좀 중요했어서 그 화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 인물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안 멈추는 행위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윤리의 문제를 다루는 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쓸 때는 제가 생각한 모든 거를 쭉 써나가면서 저 스스로 알아보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네. 지금으로서는 이걸 쓰고 나서 깨닫게 된 것도 좀 많고 그래서 그 이후의 소설들에 좀 영향을 많이 준 소설들입니다. 정말 바람직한 글쓰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을 네. 알고 싶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쓰면서 뭔가를 알아가고 쓰기 전과 쓰기 후에 내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은 글쓰기 같아요. 좋은 글 쓰는데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서 다음은 잘할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근근하게 그런 식으로 쓰는 글쓰기가 진짜 오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에서 시작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의 글쓰기. 질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소설을 쓸 때 자꾸 이걸 쓰면서 질문이 남아서 되게 질문이 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설이 막막한 게 풀리는 순간이 대체로 내가 이 소설에서의 질문이 무엇이다를 좀 깨달으면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이거 약간 제가 뭐 창작 강의 같은 거를 수업을 하면 이게 팁이다. 그걸 찾아라. 이렇게 맞아. 하는데 대체로 뭐 주제를 찾거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찾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라서 맞아. 저도 지금 방금 그 팁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은령보다는 네. 창모를 훨씬 더 잘 알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술자의 입장도 창모를 오히려 천사라고 하고 은령을 악마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부터 와 이건 굉장히 전복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나는 왜 창모를 더 잘 알고 있는가. 네. 이 현실 세계에 창모가 너무나도 많다. 네, 저도 사실 창모를 사람들이 되게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많이 봤어. 많이 볼 수 있고 네. 창모의 일부가 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다고 생각을 맞아. 해서 저도 사실 창모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쓴 소설이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은령과 같은 인물을 찾기가 힘들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좀 환타지였어요. 은영은 사실 환타지에 가까운 왜냐하면 공감을 못하는 점에서 창모랑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은영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 그리고 이성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선에 가까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죽는 순간까지 선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했고 그 실수하지 않을 거야라는 말처럼 어떤 은영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화자가 무서워했다. 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던 그 가능성들이 잠재태로만 남아있고 어떤 성인의 모습과 행위로 끝난 다음에 죽어버리잖아요. 맞아. 사실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된 은영과 창모는 굉장히 직물적으로 나를 공격한 사람을 공격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치워버리려 하고 그런 마음이 사실 똑같은 선상, 굉장히 비슷한 선상의 한 겹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은영과 창모가. 그래서 그 두 인물을 같이 그렇죠. 맞아요. 제가 반했던 지점은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령과 창모의 가장 큰 한 겹일 뿐인데도 가장 큰 차이는 노력하는 인간이라는 거. 네. 은령은 그 자기가 이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인간이고 창모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노력이 사람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라는 느낌? 그래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설집에 당신의 신과 너무 어렵죠. 저도 그냥 맨날 메모할 때도 당신을 당신이 있던 풍경의 신과 잠들지 않는 거인이라는 소설과 창모라는 소설을 같이 읽으시면 정말 많은 사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게 선이겠거니. 선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이걸 쓰고 나서 많이 하게 돼서 사실 이 소설집을 묻고 나서 여기 이제 그다음 소설을 한 6편 썼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는 사실 이 소설들이 좀 옛날에 쓴 소설들이 기간적으로는 짧지만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소설들을 많이 썼으니까 근데 그 소설들에서 더 본격적으로 그것에 대한 좀 실험이나 시도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이런 말을 박제시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 네. 같은 느낌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다른 소설로 넘어가야 돼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표제작이기도 한 앨리스하고 부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슬픔과 기쁨, 사랑과 이별, 죽음과 상실 같은 것들을 다 겪어낸 할머니가 휴양지로 보이는 섬에서 과거도 회상하고 노을을 즐기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7살 소녀가 꾸는 꿈이었어. 이게 요약하면 이런 건데 이 안에 담긴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앨리스하고 부르면 이런 소설을 읽은 다음에 저는 이 인생을 사랑하게 됐어요. 인생은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이 인생 안에 불행과 비극이 있다는 걸 알지만 불행과 비극이 있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되게 너무 정확히 저의 당시 쓸 때의 마음을 읽어주셔서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조금 인생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약간 벅찬 상태로 쓴 것 같아요. 약간 이 불행과 아름다움을 그 휴양지에서 많이 좀 은연하게 보여주고 싶었고 이제 장치적으로 7살 소녀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계속 무한히 이것이 반복돼 모르는 무고한 아이로 다시 시작되는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소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내 삶과 내 인생을 긍정하게 되는 것. 맞아요. 네. 이건 문학이나 예술이 아니면 하기 힘든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좀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어둡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둡다 이 표현을 쓰시는데 생각보다 어둡지만 굉장히 결국엔 쓰고 나서 저의 그 저울은 긍정적이었거든요. 계속 삶이 경이로웠거든요. 맞아. 이거를. 그래서 저는 쓰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번 소설 속에서 좀 애정이 많고 표지도 예쁘고. 맞아요.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불행과 비극에 지지 않겠다는 마음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 소설이 정말 정교하고 복잡하고 체계적이면서도 엄청 저는 커다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소설을 쓰시기 전에 다 기획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설을 쓰시면서 직감적으로 따라가시는 건지. 어떤 그 방향을 잡는 것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방향을 이게 좀 이상한데 직감이 좀 오는 거를 하면 이쪽으로 가 볼까의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쓰면서 굉장히 같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쓰면서 좀 구성도 되고 쓰면서 문장을 쓰면서 구성도 되고 이런 식으로 끝날 때는 딱 끝나는 방식의 소설들을 이번 소설집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상상하니까 더 멋있어요. 소설 쓰기를 정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이번 책은 정말 즐겁게 썼고 이 다음 소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눈물뿐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즐겁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소설 전반적으로 해변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네. 작가님에게 해변이란? 너무 좋아하고요. 바다를 안 본 건 작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코로나이기도 했고 그 바다, 물, 강 모든 걸 좋아하고 수영장을 보고 있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물을 보는 게 사람의 심신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난히 좋아해서 그리고 그걸 관찰하는 그 상태도 좋아하고 그 물이 어쨌든 순환하잖아요. 그 모든 어떻게 돌아서 왔는지도 상상하는 그것도 좋고 그거를 소설에 옮길 때 그걸 묘사하는 기분도 좋아해서 좋아하는 걸 자꾸 좋아해서 그쵸.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해변을 또 다르게 보게 됐잖아요. 정말 인간이 물에서 무트로 온 존재라면 저 해변이라는 저 경계는 대단한 경계이구나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물 중에서 해변을 정말 맞아. 네, 맞아요. 여러분
오대영 작가님의 소설책을 읽으시면 해변에 대해서도 새로 깨달으실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들이 너무 좋네요. 모든 청취자분들이 궁금증만 유발하고. 네, 일단 사서 보시면 표지도 보실 수 있고. 맞아. 뭐든 다시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네. 그 해변 미로라는 작품이 있는데 되게 길어요. 단편치고는 되게 긴 분량이죠. 네. 이거는 애당초 단편을 생각하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 그 단편 청탁이었는데 조금 길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더 길어질 수 있는 소설이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아쉬웠어. 조금은 줄인. 이건 좀 구상이 있었어요. 아성과 아라가 이렇게 번갈아 진행되는 소설의 구상이 옛날에는 장편으로 이런 걸 써볼까라는 구상이었는데 이제 중편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 여기에 실린 소설집에 실린 소설 중에 처음으로 먼저 썼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걸 표제작으로 생각했으니까 이건 해변 미로라는 책에 묶일 소설들을 난 이제 써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소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소설집의 어떤 기둥 네. 같은 느낌이고 저는 와 이건 장편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내가 작가라면 아예 이야기도 넣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이번 소설집 묶으면서 그 뒤에 사실 구상은 있죠. 근데 근데 이것을 넣으면 넣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정말 장편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지금으로서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좀 이 이야기를 더 길게 나중에 써볼까. 네, 아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네. 변주하셔가지고 네. 한 권 분량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자꾸 공약만 쌓여가는 것 같은데 이런 이 해변미로라는 소설에 나오는 아성과 아라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한 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해변미로 읽으면서 여러 가지 다중우주론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양자역학적 다중우주라고 네. 매 순간마다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맞아요.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네. 혹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나요? 네, 사실은 굉장히 모든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좀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모든 뭐 과학, 철학, 문학은 같이 발전해 나가서 서로 영향을 줬는데 과학에서 양자역학, 현대 물리학의 발견이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철학도 문학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니까 저는 그 바뀐 패러다임을 체득한 세대고 그래서 그냥 느낀 대로 그 양자역학을 주제로 다루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된 시야로 소설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양자나 뭐 어쨌든 그런 천체 물리학이나 네. 물리학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과학이 관심이 많기는 한데 약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이과냐? 네, 근데 제가 문과인데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약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이런저런 걸 시키잖아요. 뭐 과학 영재단을 했었어요. 그러셨고 영재 출신이시구나.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 그냥 아이들에게 발명을 좀 시켜보고 뭘 하는 영재단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이제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수업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재밌었던 게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그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강의를 매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들을 수 있었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공대에서 가르치는 여러 뭐 물리학, 수리, 그 생물학 전부 매주 다른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걸 들었던 거예요. 좀 쉽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걸 좀 벗어나서 가장 현대, 지금 조사되고 있는, 지금 연구되고 있는 그런 걸 강의를 들었던 때 제가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근데 공상을 하는 거예요. 이 과학을 배워서 성적이 어떻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꾸 무슨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과학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이런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서 이과의 두뇌와 문과의 감수성.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문과를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지금도 가끔 핸드폰으로 그냥 뒹굴뒹굴 놀 때 과학
기사 같은 거 뜨면 좀 보고 막 논문 같은 거 요새 번역이 바로 돼서 막 떠요. 되게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그런 걸 자꾸 읽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감 급하고 소설을 쓰면 너무 자연스럽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꾸 제가 읽은 걸 써서. 진짜 좋아요. 저는 이런 네. 거를. 그리고 뭔가 어떤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을 네. 가지고 전문적이지 않고 문학적으로 그렇지만 전문성을 담고서 소설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랄까, 뉴턴역학과 양자역학을 네. 같이 생각을 하다 보면 작가님이 이 소설에서 구현하시는 미로가 네. 너무 딱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잘. 근데 제 질문지를 살짝 주셨을 때도 좀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다 잘 읽어주셨을까. 그렇잖아요. 미로라는 게 이렇게 되게 미시적으로 길을 찾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도 하고. 네. 전 너무 멋있는 소설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을 모두 다 해주시고 계셔서 저는 맞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또 훅 지나갔네요. 되게 많이 갔네요. 시간이. 그럼 빨리 이제 그 다음 질문. 네.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죠라는 네. 단편의 제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죠라는 이 문장이 계속 소설마다 많이 나와요. 네. 뭐 어떤 곡의 노래로 제목으로도 나오고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죠라는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 네, 제가 이 문장을 굉장히 좀 기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는 좀 기묘하게 다가온 게 이 문장이 발화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대에게 발화되고 있는데 이 문장이 존재한다는 게 되게 기묘한 거예요. 뭐 소설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적이고 뭐 불행한 상황에 빠지는 여러 상황이 존재하는 이 소설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죠라는 이 발화가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고 그게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해, 사람이 사람을 도왔어 뭐 이런 어떤 문장이 아니라 도와야죠라는 문장 그리고 그게 믿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 약간 확신하고 있다는 것 이런 어두운 속에서 그리고 서로 사람이 사람을 돕지 않는 이 와중에도 그 발화가 존재한다는 상황이 제가 바라보는 세계의 형태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맞아.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도와야 돼라는 어떤 막 윤리적으로 그래야 된다, 막 강령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은영처럼 모두를 도우며 살고 완전한 사람이 선을 추구하고 상무 같은 사람도 끌어안아야 되고 뭐 그렇게 제가 누군가한테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돕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굉장히 이 세계가 신비롭다는 증거 같아서 이 문장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이 소설집 안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 행복과 불행 뭐 이런 것들이 이 문장 하나에 딱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죠. 어떤 대가나 보상이나 뭐 윤리적 강령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죠. 라고 하는 다짐 같은 느낌도 있고 이 소설집을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죠. 해변미로 앨리스 엘사고 부르면 중에 이제 가족들한테도 투표를 해봤어요. 아빠는 해변미로셨고 엄마는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죠였는데 앨리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작가님의 낭독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마침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죠를 읽어보려고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 되게 빠르게 진행하는 느낌이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다 지나가서 너무 시간이 다 가서 그렇죠. 제가 그럼 어차피 좀 빠르게 읽어야 하는 부분을 가져왔어요.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다영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니? 내가 이것들을 먹을 것 같아요? 들떠있던 그의 표정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 보였다. 그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녀석아, 우리 정말 오랜만이잖니. 그 오랜 세월 잊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되니 좋은 관계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영원히 미움받기는 싫어서? 우리 모두 서로에게 풀기 힘든 복잡한 앙심이 있지만 그렇지만 얘야, 우리 좋았던 것들도 분명히 있잖니. 내가 소리쳤다. 내가 여기 왜 온 줄 알아요?
왜 온 줄 알아?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까봐. 당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인지 내가 알려주지 못하고 끝나버릴까봐 온 거야. 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잠깐만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안 될까요? 여사님은 빠져요. 내가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여사님은 그녀가 그의 간병인이던 시절 내가 그녀를 부르던 호칭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넌 여전히 무례하고 제멋대로구나. 그는 결국 화를 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신랄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맞아, 이렇게 못되게 굴면서 모든 것을 망쳐놓고도 자기 괴로움에만 빠져있는 한심한 녀석이었어. 이 사람과 내 결혼식에서 네가 축사를 맡아놓고 아무런 축복도 하지 않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지. 네가 마이크에 대고 한 말이라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정말 좋은 날이네요. 밖에 없어. 그래놓고도 넌 나와 이 사람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 나도 그 결혼식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와 조금 사이를 회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결혼을 축복하는 축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 하객석에서 만난 그녀의 딸과 다툼이 있었다. 그녀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는 이제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아, 그렇게 새 부인을 사랑해요? 내가 아는 건 좀 다른데. 당신은 사별한 첫 번째 부인 때문에 슬픔에 잠겨 모든 것을 놓았잖아. 인생도, 수영도, 당신 입으로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가족도. 나는 그 전에 당신에게 넌덜머리가 나서 집을 나갔다가 엄마 부고를 듣고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왔어. 당신이 고약하게 구는데도 당신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당신을 도와주려고. 그런데 당신은 내게 어떻게 했지? 고작 고등학생이던 아이한테 어떻게 했냐고. 정말 잔인하게 굴었어. 정말 비열하게. 마치 그 애는 가족을 잃지 않은 것처럼 말이야. 자기만 가족을 잃었고 그 애는 가족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야. 그도 지지 않고 따졌다. 넌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얼마나 널 사랑했는데. 그렇게 돌아오라고 사정했는데 버리고 나갔잖니? 집을 나가서 마구 살았잖아.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그러고 싶어서. 네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절망 속에 버렸어. 그 여자는 죽는 순간까지 너를 그리워했는데 넌 그때 어디 있었지? 식탁 위에 잘 차려진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다. 식탁을 가로질러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미움과 앙심을 담아 맹 비난을 퍼부었다. 그의 아내만이 아무도 먹지 않는 맛있는 음식들을 지루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성우 너무- 같으세요.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정말 덥네요. 이걸 이렇게 막 싸우거나 저 잘 안 싸우는데 이렇게 그 싸움을 두 역할을 하니까 더 근데 너무 다정한 싸움. 소리 막 지르지 연기는 할 수가 없어서 낭독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네, 약간 이런 세계, 이런 장면, 이렇게 세계가 서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처를 입히고 계속 안 좋은 상황들, 관계가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소설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쓰기도 했고 그러면 이들이 분명히 만났을 때 빛났던 장면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어떤 되게 깊은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이 소설 곳곳에 존재하는데 그런 게 막 되게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멀리 있고 그런데도 세계는 이렇게 서로를 막 비난하는 어떤 한 테이블 위에서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들이 가진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되게 미묘하고 이게 이들을 아련하게 슬프게 약간 그립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싸우는 장면만으로도 보지 않고 그저 뭐 화해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좋게 보지도 않지만 이 두 관계에 애착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맞아. 네. 이야기를 알고 읽으면 되게 애잔하죠. 네. 맞아, 애잔했어요. 네,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빠르게 읽어봤어요. 네. 시간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얘기 해주시는 코너인데요. 네. 요즘 뭐 좋아하세요? 요즘 좋아한다기보다 제가 크게 한 다짐이 저 막 열심히 F-용지에도 적고 달력에도 적은 거라 요새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라 조금 작은 일이라도 지속하는 무언가를 나 스스로 만들고 싶은 다짐이 있어요. 책하고도 책을 내고서도 연결이 좀 되는데 사람들이 막 헤매잖아요. 미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어떤 상황들, 삶을 막 헤매는데 그게 헤매는 것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실패하거나 마이너스의 상태인 것이 아니라 계속 무한히 헤매지만 움직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들이 헤매는 모습 자체가 결국에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 삶을 그 사람들은 계속 걷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맞아. 뒤로 갔다가 돌아서 갔다가 하는 그 모든 게 살고 싶은 어떤 운동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소설을 쓰면서 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상에서 저를 바꾸는 어떤 행위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행위를 좀 지속해보고 싶어서 작은 거부터 시작을 되게 사소한 거예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좌우로 목을 5번씩 돌린다. 그런 게 지키기 제일 어려워요. 네, 이거를 정말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만 해도 제가 뭐 10년은 목이 더 튼튼하지 않을까 그런 것. 그리고 하루에 글을 뭐 자주 이렇게 보고 쓰고 하지만 아주 10분이라도 글을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았다가 일어나더라도 약간 10분을 유지해보는 것? 그러니까 꾸준히 매일 쓰는 것을 처음부터 막 3시간, 4시간 뭐 작업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는 아직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 약속을 지켜서 오늘 내가 아주 많은 일정이 있더라도 10분은 글을 쓰는 상태로 들어갔다가 한자도 못 쓰더라도 일어나 보자. 근데 이게 다 지금 다 공략이지 아직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공략이 재밌는지 자꾸 F-용지에 적고 있거든요. 우리 처음에 대화로 돌아가서 모든 새해는 음력부터 네네.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네, 조금씩 워밍업하는 시간으로 네, 계속 할 거를 채우고만 있어요. 차트를 채우고만 있고. 네, 좋은 공략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초기에 말씀해주신 미루를 헤매는 게 실패가 아니고 그건 과정이라는 느낌. 그 말씀도 이 소설책을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미로를 반드시 출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미로 자체로 우리는 즐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갔는데요. 네, 정말 다 지나가서. 저는 또 시간이 나오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혹시 그림 좋아하세요? 그림이요? 그림을 제가 이전에 뭐 따로 보러 다니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한번 인터뷰를 시각 디자인을 하신 작가님들을 인터뷰를 여러 분들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용하고 시각 작가님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다른 장르의 지식이 없는 장르의 것들을 접했는데 지식이 없어도 정말 예술은 되게 굉장히 제가 느끼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제 나름의 것들이 있어서 너무 재밌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술도 그때 많은 것들을 했어요.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그러니까 되게 그림 좋아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보고 싶어서 이제는 많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 하는데 끝으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작별 인사 대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작가님은 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사실 종교는 무교인데 신은 있다 유신론자예요. 네. 근데 신이 어떤 형태라는 저의 믿음이나 그 짐작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개념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글로 쓸 수도 있을 거고 다음에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은 어떤 존재보다 과학에 가까운가요? 그 명제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명제나 말씀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죠. 네, 그런 방식에 훨씬 가깝지 않을까. 네, 여러분 우다영 작가님의 앨리스 하고 부르면 이런 소설집을 읽으시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좋은 얘기 많이 나눠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남기실 말씀 있으시다면. 네, 이번에 책을 낼 때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각해서 오프라인으로 아무 독자분들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제가 책에 서명을 할 때 요새 기도와 기적을 보낸다는 멘트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와 기적은 여기 작가의 말에도 좀 썼었는데 기도는 기적의 일부라는 말을 썼었어요. 어떤 우리가 뭔가를 기원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은 무언가를 기원하는 순간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 기적 안에서 다시 우리의 어떤 바람이 나오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뒤에서 과거에서도 미래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제가 좀 바랬던 건 그런 자기 주변에 인식하지 못했던 미로를 떠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기도와 기적 사이에 그런 미로를 떠올리신다면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가님 소설집의 엔딩처럼 정말 멋진 엔딩이었습니다. 새해라서 덕담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덕담이었어요. 행복한 미로 속으로. 네. 좋습니다. 오늘 미로를 즐겨봐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다영 작가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소 온감의 2부 1부를 들으셨던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분 모시고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원하 시인님의 사연으로 만든 강백수 시인님의 신곡의 클라이막스 후렴부와 전곡 감상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백수 시인님, 이원하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온감의 일부 나가고 난 뒤 혹시 반응 들으신 거 있으세요? 일단 저는 별명을 하나 스스로 지어서 네. 그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뭐 어떤? 네, 향기 나는 남자. 향기 나는 남자 맞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향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원하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제주도의 모든 것을 잊고 살았는데 첫 시집 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제주도를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좋네요, 정말. 그러면 오늘은 그 1부에서 다 듣지 못한 신곡의 전 부분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제 지난 방송을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원하 시인의 사연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원하 시인님께서는 집중적인 작품 활동을 위해서 바깥 출입과 만남을 자제하고 무건수행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중이신데 점차 이제 외로워지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강백수 시인님의 노래를 통해 위로받고 싶다는 사연을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백수 시인님께서 만든 노래를 듣기 전에 노래 창작의 모티브가 된 시 중 한 편을 먼저 직접 이원하 시인님 목소리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원하 시인님께서 시를 낭독해 주실 거예요. 네. 여전히 슬픈 날이야. 오죽하면 신발에 달팽이가 붙을까. 하두리 하늘에 이불이 덮이기 시작하면 슬슬 나가자. 울기 좋은 때다. 하늘에 이불이 덮이기 시작하면
밭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혼자 울기 좋은 때다. 위로의 말은 없고 이해만 해주는 바람의 목소리. 고인 눈물 부지런하라고 떠미는 한 번의 발걸음. 이 바람과 진동으로 나는 울 수 있다. 기분과의 타협 끝에 5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좁은 보폭으로 아껴가며 걷는다. 세상이 내 기분대로 흘러간다면 내일쯤 이런 거 저런 거 모두 데리고 비를 떠밀 것이다. 걷다가 밭을 지키는 하얀 흔적과 같은 개에게 엄살만 담긴 지갑을 줘버린다. 엄살로 한 끼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끼쯤 남에게 양보해도 내 허기는 괜찮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검은 돌들이 듬성한 골목. 골목이 기우는 대로 나는 흐른다. 골목 끝에 다다르면 대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거미가 해놓은 첫 줄을 검사하다가 바쁘게 빠져나가듯 집 안으로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참 좋으세요. 이원하 시인님의 여전히 슬픈 날이야 오죽하면 신발에 달팽이가 붙을까를 들어봤습니다. 이 시는 2018년도 한국일보 당선작 중 한 편이자 첫 시집 제주에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에 수록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시 쓸 때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부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살던 하도리라는 동네가 제주도 동쪽에 있는데 그것이 좀 여행자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고 그렇다고 주민이 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주민이 살고 있는지 저는 약간 항상 매번 의심했거든요. 제가 딱 내려갔던 그 첫 해에 겨울에 정말 많은 눈이 내렸는데 제가 그때 좀 늦잠을 자고 한 점심때쯤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하도리 마을에 내린 눈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시였으면 발자국이 없는 곳에 나만 첫 발자국을 내는 게 기뻤을 텐데 그때는 그게 되게 외롭더라고요. 아, 이 동네에 나밖에 없구나. 뭔가 전쟁이 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그 동네에서 꾸역꾸역 버텨내던 그 세월이 네, 이 시를 쓰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하도리의 모든 느낌이 다 담겨 있어요. 되게 고요하면서도 네.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풍경이 그려지는데 이원하 시인님의 사연을 듣고 난 뒤에 강백수 시인님은 어떤 면이 이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저는 이 시뿐만 아니라 시집 전체에서 느껴지는 정서 중에 왜 우리말 중에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글썽이다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글썽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울고 있는데 근데 그 슬픔이 터져 나오기 직전의 상태 그게 이제 글썽이다잖아요. 그래서 그 글썽임이 시집 전체에 묻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글썽이는 마음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되게 섬세하시다. 아, 네. 맞아요. 지난번에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글썽이다라는 단어의 아름다움을 새삼 깨달았어요. 네. 그 단어가 품은 그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곡 작업하시면서 이원하 시인님의 시집 분위기 자체에 다 큰 영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강백수 시인님의 음악과 이 이원하 시인님의 시집에 어떤 그런 통하는 지점이 있었을까요? 글썽이는 거? 이런 거 말. 일단은 그 화려한 기교보다는 담백한 표현으로 좀 이렇게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추구하는 음악이랑 좀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막 화려하거나 아니면은 압도적인 멜로디를 쓰기보다는 좀 부르기 편한 멜로디를 쓰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감정을 담아내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런 면이 이원하 시인의 시와 제 음악의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잘 집어내시고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되게 콕콕 잘 집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곡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누가 칭찬하면 가만히 있으려는데 아니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요즘은. 네,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 기대감을 안고 백문이 불여일청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원하 시인님의 사연과 강백수 시인님의 음악이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을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1부에서는 저희가 도입부 1절을 들었어요. 오늘은 노래의 핵심, 클라이막스 부분을 포함한 노래 전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통틀어 최초 공개되는 강백수 시인과 이원하 시인의 콜라보 뮤직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뮤직 큐. 하돌이 하늘에 이불이 덮이면 슬슬 나가자. 울기 참 좋은 때가 왔으니 슬슬 나가자. 낑깡을 베어 물고서 삼켜보려 했던 슬픔이 차마 삼켜지지 않으니 자 슬슬 나가자. 내가 하도 울어서 바다가 생겨버렸죠. 바람을 쓸어뜨리고 파도도 내가 그랬죠. 하돌이 하늘에 이불이 덮이면 슬슬 나가자. 울기 참 좋은 때가 왔으니 슬슬 나가자. 위로의 말은 없고 이해만 해주는 바람 소리와 고인 눈물 부지런하라고 떠미는 발걸음. 내가 하도 울어서 바다가 생겨버렸죠. 바람을 쓸어뜨리고 파도도 내가 그랬죠. 하돌이 하늘에 이불이 덮이면 슬슬 나가자. 울기 참 좋은 때가 왔으니 슬슬 나가자. 하돌이 하늘에 이불이 덮이면 슬슬 나가자. 밭일하는 이도 없는 시간이니 슬슬 나가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막 이렇게 내가 바로 감상을 얘기해도 되나? 진짜 너무 바다 앞에 있는 것도 같고 그냥 기타도 너무 좋고 그렇네요. 이
후렴구 부분이 진짜 좋은데 네. 후렴구에 대해서 어떤 어필을 해주신다면 소개를. 일단 후렴구에 우 이런 허밍을 많이 넣었는데요. 그게 약간 뭘 표현하고 싶었냐면 그 들판에서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 속에서 약간 그렇게 사람이 우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네, 그 소리를 조금 흉내를 내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느껴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이 노래 만드시면서 네. 이원하 시인님의 이번 여전히 슬픈 날이야 오죽하면 신발에 달팽이가 붙을까 외에도 싹부터 시작한 집이어야 살다가 몽도들겠지요. 누워서 등으로 섬을 만지는 시간 등 다양한 작품들을 가사에 차용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가사를 노래에 녹아내시면서 이전의 작업에 비해서 수월했던 점 혹은 어려웠던 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저는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원하 시인의 시집은 전체가 같은 감정을 관통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 시에다가 다른 시의 어떤 표현들을 빌려와서 붙여도 전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 시를 조합해서 가사를 만들어내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었어요. 아, 네. 편하게 잘 작업을 하셨다. 네, 원하 시인님의 어떤 시의 특성 덕분에 네, 수월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도 되게 편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멜로디도. 이원하 시인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전곡을 다 들어보시니까. 마지막에 혹시 울거나 소리 지르진 않을까 살짝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게 없어서 좋았고 약간 제가 씻을 때도 항상 좀 주의하는 게 좀 집에서 많이 울고 나오면 밖에 나와서 울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울 힘도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을 내가 좋아하고 좀 추구하는데 그런 느낌이 끝까지 네, 울지 않고 버티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울면은 안 돼요.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 노래 들으면서 떠오른 제주의 어떤 풍경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은 하도리였는데 저는 하도리에 사는 게 사실 되게 싫었거든요. 그냥 뭔가 사람도 많이 없고 벌레도 많고 그냥 모든 게 어색하고 그래서 다 싫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기도 했고 비시인에서 시인도 될 수 있어서 좀 되게 하도리를 떠올리면은 되게 좀 가슴이 좀 아련해지는, 아파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를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준 것 같아서요. 정작 저는 그곳을 싫어했지만 그곳은 저를 좀 예뻐해준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파지는데 네, 들으면서 계속 아파져서 네, 집에 가서 혼자 들으면 울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시인님 다운 감상평인 것 같아요. 나는 그곳을 싫어하였으나 그곳은 나를 예뻐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제주를 혼자서 여행해 본 적이 있는데 15일을 잡고 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길게 잡았다. 그래서 되게 멍하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멍하니 전 빈집에 있었거든요. 친한 형이 자기 집 빈다고 놀러오라고 했는데 보통 집이 빈다 그러면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없는 집에 놀러오라고 해가지고 빈집에 멍하니. 네, 그 멍하니 있던 시간들을 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 또 그 느낌도 또 거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외로움과 쓸쓸함도 느껴져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싫지만은 않은 느낌? 도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혹시 이원하 시인님께서 이 곡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아까 불러주신 거기가 내가 울어서 바다가 생겨버렸죠. 그 부분이 좋았어요. 후렴구의 뭔가 허밍? 그게 슬펐어요. 저는 울 때 소리를 내지 않는데 만약에 소리 내고 운다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 울 때 네. 그렇게 소리 내서 울면 덜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울다가 그냥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울다가 강백수 씨는 아, 그냥 에이 뭐 그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신의 사연이 노래로 탄생하는 경험은 참 값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후배 시인으로 만나다 원작자와 작곡자라는 평소와는 다른 입장에서 소통하시면서 다양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번 작업 어떠셨는지 강백수 시인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원하 시인이 저랑 전혀 다른 창작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흥미로웠어요. 예전에 그 지나가는 말로 뭐 이제 또 어디 떠나셔야죠 했더니 원하 시인이 그럼요 하면서 서울에서 어떻게 시를 써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떠나면 못 쓰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진탕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고 이야기를 막 주저리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를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작을 하는 분과 협업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원하 시인처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도 한번 써보고 싶다. 되게 좋네요. 네. 새로운 자극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원하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항상 이런 음악에 대한 욕심이 늘 있었어요. 저는 약간 작사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서 항상 음악에 근데 제가 좀 연이 닿는 사람이 없어서 도전해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뭔가 제가 작사에 참여한 네, 기분이 거죠. 들어서 네. 저는 뭔가 하나의 꿈을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신선했어요.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 하려고요. 네, 해주세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백수 시인님은 다른 스타일의 작업 방식, 네. 이원하 시인님은 작사가로서의 꿈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소음감의 알짝 코너 강백수 시인님과 이원하 시인님의 콜라보로 탄생한 이번 곡 하도리에서 평가 시간이 왔습니다. 제보자와 작업자, 청자와 작곡자의 입장에서 내놓는 5자평 시간인데요. 강백수 시인님부터 네. 할게요. 5자평 해주세요. 네, 5자. 시가 다 했다. 시가 다 했다. 오, 네. 요정님 역시 어디 가지 않는 요정님. 난 그런 거였는데. 이원하 시인님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저 원래 준비해온 거는 뒤로 치워버리고. 원래 준비해온 걸 듣고 싶어요. 별거 아니야. 둘 다 해주세요. 원래 준비해온 거는 그냥 나야 좋지 뭐 이거였고 여기서 지금 급조하자면 저한테 너무 좋은 말 해주셔서 네, 요정님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이 훈훈한 분위기 겨울이 춥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말 좋은 음악도 듣고 두 분의 어떤 좋은 에너지도 받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무척 좋았는데요. 어떠셨어요? 두 분은 참여해주신 소감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원하 시인님이랑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그 시집에다가 사인을 받았는데 시집에다가 바싹 다가갈게요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네, 네. 지금 바싹 앉아 계시죠? 네, 제가 바싹 다가간 느낌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이원하 시인님께서는 저는 원래 시인 되기 전부터 문장의 소리 듣고 있어서 등단하면 불러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안 불러주셔서 시집이 나오면 불러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지금에서야 오게 돼서 저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다음에 또 시집을 내시면 꼭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사연과 인상 깊은 신곡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강백수 시인에 이어 다시 스튜디오를 찾아올 문서음감의 주자는 두 번째 주자였던 정현우 시인입니다. 정현우 시인에게 두 번째로 선택당한 작가는 누구일지 또 어떤 노래가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다음 문서음감에는 4월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 스태프들이 한 달간의 짧은 겨울방학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월 한 달은 쉬고 3월 첫째 주 수요일에 찾아뵐게요. 그동안 건강 잘 돌보시고 부디 저희를 잊지 마세요. 3월 첫째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